저는 우리나라에서 아까 조금 전에 대해서 바이오 섹터는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비싸다. 건설주들이 지금 단기 반등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나.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류의 힘은 여전히 믿고 있고요. 자, 지금 두 분 다 주식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어느 정도 찍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큰 변수가 없는 이상. 근데 어쨌든 증시가 오르려면, 그러니까 증시에 어쨌든 돈이 좀 와야 될 텐데, 사실 요즘에 은행에 이제 예금만 해도 이자가 4.5 중반 후반대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 바깥에 있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연간 수익률이 한 10% 정도만 돼도 사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10%가 위험 자산을 사는 거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예금이 사실 4, 5%면 그 돈으로 지금 많이 몰려갔고, 사람들도 앞으로 더 가려고 할 텐데, 증시가 이걸로 인해서 부담은 없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일반 개인이 두 분처럼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4, 5% 앞으로 이제 금리는 더 오를 테니까 이자가 더 오르겠죠. 이거를 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오늘 아까 보다가 석간신문을 봤는데 개인 투자가가 저번 달에 삼성전자를 1조 5천억치를 팔았더라고. 1조 5천억을 팔았더라고. 그럼 이제 아마 그 작년 1월 달에 작년에 사신 분들이겠지. 작년에 사신 분들이 이제 손절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 사서 이제, 이제 다 싫어. 나 금리 높은 채권이나 넣어볼까. 지금 채권으로 돈이 많이 몰렸다 그러더라고. 뭐 자꾸. 채권으로 지금 돈이 엄청 몰리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일시적이죠. 주식이라는 게 왔다가 또 채권으로 갔다가 또 결국 이제 채권이 또 주식시장으로 또 오면 또 왔다가 갔다 이게 돈이 밀물체로 갔다 선물체로 가는데 이제 이게 아까 사이클이 이제 빨라졌으니까 또 내년쯤 되면 또 채권으로 갔던 자금들이 있지. 나는 이제 대부분 다가 지금 채권에 이제 하도 스마트해졌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장기 채권을 사서 장기 채권 해가 주가 내년 경기 침체가 오면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사 먹을 거야. 그런데 지금 벌써 주식은 벌써 10%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2100에서 벌써 10%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종목별로는 10% 오른 종목도 많고. 그래서 이게 주식을 너무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너무 아까 일희일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좋은 회사를 가 있다면 계속 사모 가는 거지. 그러고 배당도 받고, 그리고 주가 상승까지 보는 차원에서, 이 정도면 너무 싸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은 거지. 뭐 채권으로 가서 그럼 사람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내가 채권을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스마트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자금 규모가 큰 사람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지만 그 채권을 이동하는 것보다 지금 예를 들면 개인 투자자라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좋은 주식에 배당도 받고 수익도 날 수 있는 좋은 구간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받는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게 뭐 아까 주가 바닥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일단 종목에 대해서도 이 회사가 뭐 앞으로 성장할 기업이냐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냐 망하지 않는 기업이냐 그걸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최근에 또 이 모든 또 돈의 흐름은 심리거든요. 네. 심리인데 오늘도 정부에서 5대 은행이 95조를 풀겠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73조는 유동성으로 풀고 12조는 시장 안정 펀드로 또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그렇으면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래도 그 시장 안정 펀드로 들어오면 또 어쨌든 없는 상황에서도 돈의 흐름을 물꼬를 터준 거잖아요. 물꼬 터주고 또 나라에서 50조를 또 해가지고 뭐 PF나 뭐 채권 자금에 쓰겠다고 발표하고 이게 경제는 심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심리적으로 나라에서 이제 자꾸 이 돈을 풀고 완화 정책을 쓰면은 또 심리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 대표님은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완전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이면서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약간 다른 의견은 뭐냐면 금리가 5%나 되는데 주식시장에서 그 이상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5%나 돼서 옮겼다는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엔 손실이 나고 있어서 옮겼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왜? 올해는 당연히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당연히 손실이 났고요. 네. 올해 만약에 이익이 난 사람들은 몰빵을 했는데 그 종목이 지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대형주가 아니고 완전히 중소형주인데 뭐 네옴시티건 우크라이나 재건이건 뭐 어디 원자력인 거 아주 거의 걸려있는 한 500억 1000억짜리가 한 50% 올랐으면 올해 이익이 났을까? 5종목 이상을 갖고 있고 대형주가 한두 개 껴있으면 올해는 무조건 손실이 났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라도 머리 아프게 뭐 자꾸 공부하라 그러는데 공부는 안 되고 근데 은행에서는 이제 제로금리가 아니고 네. 뭐 3% 4% 준다 하니까 뭐 그쪽으로 옮길 수 있겠죠. 지금은 손실이 나는 구간이니까. 하지만 그건 일시적이라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의 누적 수익률은 은행금리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만고의 진리예요. 지금 은행금리가 5%인데 주식시장은 마이너스야. 일시적인 거죠. 만약에 이거를 기간을 늘려서 1년, 2년, 3년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은행금리보다 낮다면 주식시장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채무관리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고위험 고수익이잖아요. 주식시장이 지금 위험한 거 다 느끼셨죠? 고위험입니다. 근데 수익이 은행보다 낮으면 아무도 주식을 안 하죠. 근데 지금 100년 이상, 200년 이상 서양에서부터 시작된 주식시장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가 있다는 건 누적으로 봤을 때, 누적 기간으로 봤을 때 은행금리가 지금 일시적으로 5%고 주식시장은 마이너스 수익률 구간이기 때문에 일견 다 은행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길게 1년, 2년으로 본다면 은행금리는 5%에서 앞으로 낮아질 일만 남았고요. 주식시장은 하락 구간에서 상승 구간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금리 5% 때문에 지금의 자금이 계속 갈 거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건 가능하지만. 자, 그럼 주식 투자는 개인 투자자가 혹시 투자할 때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지표가 뭐가 있는지, 혹시라도 주식 매수 타이밍을 알 수 있는 경제 지표 혹시 있을까요, 세무사님? 요즘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거 위주로 생각하면 되겠죠. 네. 요즘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거는 당연히 금리 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보단 미국의 금리 인상이죠. 근데 이제 아까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이 아니거든요. 몇 월 며칠 날 얼마를 할지까지도 어느 정도 다 예견이 되어 있는, 당장 이번 주 목요일에 0.75를 할 거야라는 게 거의 99%인 거. 그래서 금리 인상이 중요한 지표이긴 한데 예상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다. 근데 그 예상치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럼 그건 이제 FOMC 회의 때 그런 뉘앙스들이죠.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이 정도에서 물가가 좀 잡혀가는 것 같은데요. 또는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이런 뉘앙스가 어찌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고, 왜냐하면 물가에 대해서 연준위원들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연준위원들이 사실은 말하는 대로 지금 주식시장이 막 움직인단 말이죠. 매파적인 발언할 때는 하루에 막 급락도 했다가 좀 완화적인 발언할 때는 또 이렇게 좀 완만하게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지표는 결국 하나만 꼽으라면 미국 연준위원들의 생각들이죠. 그 생각은 사실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까 그들의 말들, 그래서 그들의 말들은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물가. 그 물가는 CPI나 고용지표나 이런 것들인데, 사실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이것들 때문에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기 쉽지 않아요. 금리 전문가도 아니고. 그럼 결국은 연준위원들이 말이 가장 직관적으로 와닿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말들을 좀 지켜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놓쳤다고 하는 러시아 전쟁은 저는 중요한 변수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정말 블랙스완처럼 더 악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툭하면 푸틴이 핵 어쩌고 막 떠들어대는 순간들이 있으니까 더 악화는 되는지, 또는 종전 가능성이 있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종전이 언제쯤 되는지, 또 종전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협정이 생겨서 에너지가나 곡물가가 안정을 빨리 찾을 수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 중에 가장 확실한 지표가 하나 있어요. 인간 지표. 인간 지표가 보통 이제 주식 시장에서 가장 선행적으로 나타나는 게 막 반대 매매가 극에 달라 나타나고 비관론자가 득세하는 시점이 보통 바닥인데, 그거 말고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경제적인 이제 나라에서 돈 푸는 거, 돈 푼다는 게 양적 완화, 그다음에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을 잡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후행적이기도 하고 한데, 제일 쉽게 잡는 건 인간 지표. 인간 지표라는 거는 진짜 주변에 다들 진짜 낙담하고 투매하고, 그다음에 반대 매매가 극에 달하고 이럴 때가 이제 바닥일 때가 참 많았고, 두 번째로 이제 비관론자가 엄청 많이 나올 때예요. 최근에 내가 이번에 방송에 나갈 때가 최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JP 모건 다이먼 회장이 더 추가 20% 하란다 그러고 침체한다. 그 골드만삭스도 20% 더 추가 하락한다 그러고 이런 악재들이 많이 그때 산발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도 그 얘기했어. 비관론자들이 많은 걸로 봐서 바닥을 찍었지 않나 이 생각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날이 바닥이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비관론자가 많아지고 반대매매가 많아지고 그럴 때인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다른 시장에서는 손절하고 반대매매가 나오는 날, 그날 잡으면 대부분 그냥 10%, 20%로 그냥 올라가요. 금리 은행에 갈 필요도 없고, 그럴 때 주식 사시는 게 오히려 돈 버는 거예요.
인간지표 얘기해서 두 분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 만날 일도 많고 방송도 하시잖아요.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 심리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만날 일이 있어요. 또 저 뭐 산악회도 하고 이렇게 또 외부 활동도 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만나서 좀 어떤 질문을 받거나 대화를 해보면 몇 가지 이렇게 부류들이 있는데요. 이게 좀 위축되어 있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뭐 내가 뭔 잘못했는지 어쨌든 이게 우리가 지갑이 약간 인격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계좌가 쪼그라들어 있으니까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고 내가 뭐 큰 잘못한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좀 자신감을 심어드리죠. 왜냐하면 뭐 시장이 빠졌는데 평균적으로 올해 한 30%, 40% 손실 난 분이 오히려 평균값이고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뭘 고민하냐면 아까 그런 부분이에요. 뭐 이제 이거 뭐 공부하라고 해서 했는데 손실만 나고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게 딱 아까 배 대표님이 말한 인간지표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랑 그러니까 대비가 아니고 적합한 표현인데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투자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 기관, 개인 세 가지 3대 주체가 있잖아요. 근데 확률적이긴 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한 60, 70% 이상의 확률로 외국인의 매수 또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할 때가 개인이 매수할 때보다 사실 장이 훨씬 좋습니다. 그 얘기는 개인들이 실망하고 나 이제 그만할래가 어찌 보면 매매 동향상으로는 정말 바닥에 가까워진 거죠. 그리고 제 주변에 푸념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꽤 많아요. 내가 금융위기 때 바닥에서 팔고서 다시는 주식을 안 해야지 했는데 코로나 때도 안 했는데 작년 여름부터 했어.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또 떠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안 하시다가 너도 나도 돈 벌었다고 할 때 들어오니까 고점 부근에서 들어오는 거고, 그럼 고점에서 들어와서 한 1년 동안 계속 하락만 맞다가 와 이거 뭐 공부해도 안 되고 뭐도 해도 안 돼, 내가 주식에 안 맞는 사람인가 봐 이러면서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올해 손실 난 건 여러분들이 책임이 아니고요. 원래 시장이 그렇습니다. 어떤 해에는 1년 동안 30%가 오르기도 하고요. 어떤 해는 30%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올해가 30%가 떨어진 해니까 평균값으로 떨어졌네? 그러면 그만둬야 되나라는 고민을 할 때 그러면 조만간 30%, 50%가 오르는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얘기니까 저는 굳이 떠날 필요 없다라고 좀 위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분들 만났을 때 다들 손실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손실 분들이 많은데 뭐 얘기해드리는 거는 저는 뭐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는 거고 결국은 주식은 다 우상향하는 게 회사만 멀쩡하면 결국은 다 올라가게 돼 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위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상 얘기 주셔서 그럼 이번에 증시가 이제 좀 반등해서 오른다면 이번에는 어디까지 좀 오를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뭐 언제 오른다. 사실 이건 뭐 바보 게임이죠. 어떻게 보면 지수 막 맞출 확률은 뭐 희박하지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추세선이니까 추세선 아직은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파동상에 이게 뭐 이렇게 뭐 파동이 뭐 여러 가지를 다 대입을 했을 때 이제 일단 파동상에서도 이게 너무 과하게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4파동, 5파동 아니면 뭐 7파동까지 볼 수도 있는데 그 보면은 어쨌든 추세상에 걸리는 자리는 지금 현재 상이 2,400선이 걸려요. 걸리니까 2,400 바로 뚫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중기 바닥을 한번 찍고 가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인 차트상으로 그렇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그럼 때는. 2,400 갔을 때 만약에 주식 좀 가지신 분이 좀 일부 정리하고 현금으로 바꾸는 게 필요한 건가요? 근데 어떤 종목이냐에 틀린 거죠. 이 종목이 뭐 계속 뭐 가는데 이게 그걸 어떻게 봤죠? 종목에 따라 다 틀린데 지금도 이 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떨어지는 종목이 있고 근데 그 종목에 따라 케이스 바이스 다 틀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지수랑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 경우에는 좀 줄였다가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줄였다. 근데 이제 종목별로 뭐 개별주인데 아직 다 빠져가지고 이제 뭘 어떻게 팔아 이건 아닌 것 같고 종목 회사가 괜찮은 건데 사모가 가야 될 주식도 있는 거고 또 팔아야 될 주식이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고수의 영역인 거지 일반인들이 갈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고수 영역은 이제 가서 내가 대응을 해서 일부 좀 줄였다가 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냥 다 파는 게 아니고 일부 만약에 종목도 그냥 그건 대응하지 않아요. 일부 정도 올라가면은 추세선이 걸리면은 일부를 팔아둬요. 근데 이 추세선 차트라는 게 왔다가 올랐다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또 떨어져서 만약에 10% 빠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0주를 팔았으면은 100주를 더 살 수 있잖아.
1100주를 사는 거죠. 떨어지면 올라가면 좀 줄여놨다고 다음에 1100주를 사는 이제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10,000주로 있다면, 와, 1000주 팔았다. 뭐 그건 이제 비중을 늘리고 줄이는 거는 이제 자기만의 이제 실력인데, 뭐 20% 줄일 수도 있고, 10% 줄일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정도 대응하는 거고, 뭐 이걸 뭐 다 팔았다 샀다 하는 거는 이제 왜냐면 회사를 내가 좋게 보고 산 거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해무사님은요? 배 대표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뭐 저항선에 걸린다면 여전히 아직 바닥에 항인이 안 된 상태니까 뭐 다시 밀리겠죠. 그래서 뭐 지금 2130이 바닥이다 또는 그 아래 뭐 2000이 바닥이다라는 아직은 좀 의미는 없는데 그 이후 그러니까 뭐 2130이 바닥이든 또는 거기를 다시 한번 깨서 뭐 2000이 바닥이든 분명히 바닥은 무조건 찍어요. 안 찍을 리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개별 종목이면 뭐 관리 종목 들어갔다가 상장 폐지되고 빵원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지수는 어쨌든 어딘가에선 바닥을 찍겠죠. 2130이든 2000이든 1900이든 그 어딘가에서 바닥을 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차트를 길게 보면 박스권이 아주 오래된 기간이 2011년부터 한 2017년까지 한 6년, 5, 6년 정도. 그때가 이제 2000을 중심으로 한 1800, 2200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완전히 우상향해서 뭐 전고점 돌파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만약에 바닥을 대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다가 3,300을 돌파 못한다면 저는 한 3,000을 중심으로 왜냐면 2,000을 중심으로 움직인 건 10년이 넘었거든요. 2010년 그때부터 한 2,000을 중심으로 막 5, 6년을 박스권이었는데 다시 2,000 중심으로 박스권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2,000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최저점이잖아요. 뭐 2,000, 1,900 그러니까 거기가 중심축이 될 수는 없죠. 그러면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해서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 못한다면 저는 한 3,000이 중심으로 3,300을 돌파 못하는 순간 한 3,000을 중심으로 뭐 2,800과 3,200 사이를 뭐 1, 2년은 갈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원래 상승장을 전고점을 돌파해야지 그 맛이거든요. 근데 3,300을 만약에 돌파한다면 뭐 무조건 3,500, 4,000은 가는 거죠. 10년 안엔 가겠죠. 근데 5년 안에도 가락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5년 안에도 3,500, 4,000은 가락률이 굉장히 높다. 3년 안에는 바닥에서 올라가는 기간하고 또 혹시 3,000을 중심축으로 움직이는 기간하고 하면 좀 안 될 수는 또 있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바닥을 찍으면 3,000을 중심축으로 박스로 한 1, 2년 갈지 아니면 3,500을 만약에 가면 그냥 3,300 돌파가 3,500 정도가 아니고 뭐 한 4,0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3년 있으면 2배? 2,000에서 4,000이면 2배잖아요. 삼성전자 중에 그때 가면 삼성전자가 2배 간다면 그 아랫단에 있는 뭐 1조, 2조짜리는 3배도 갈 거고요. 또는 2,000원, 3,000원짜리는 4배, 5배도 가겠죠. 근데 그게 당장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당장은 은행금리가 5%고 주식에서는 손실을 보고 있지만 3년, 5년으로 보면 은행금리는 1년에 5% 계속 유지 안 되죠. 왜? 다시 4%, 3%, 2% 내려가겠죠. 그럼 연평균으로 은행금리는 한 2% 될 거고요. 주식시장은 지금 거의 뭐 2,000이면 바닥 거의 근처 왔으니까 연평균 3년으로 보면 한 3,000까지만 가도 2,000에서 3,000이면 50%. 그럼 1년에 한 15% 이상, 20%. 1년에 20% 수익을 추구하느냐, 1년에 2% 추구하느냐니까 저는 주식 공부 계속 열심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 있잖아요. 좀 요거 어떻게 보시고 요거는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뭐 미국 중간선거 이후 1년 뒤에는 항상 주가가 좀 좋았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한데. 제가 데이터는 사실은 좀 요즘에 이제 그게 이슈가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거의 뭐 한두 달 전부터 그 데이터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데이터 값은 똑같겠죠. 그래서 그 똑같은 데이터 값을 뭐 읽고 해석이야 각자 하겠지만 과거는 일단 팩트는 똑같겠죠. 그래서 과거 미국의 중간선거, 그러니까 4년 연임제에서 그 4년의 중간 2년 딱 됐을 때가 뭐 상하의원 선거잖아요. 그걸 중간선거라고 하고. 근데 그 중간선거에서의 그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데이터를 보면 참 신기하게 그 중간선거가 있는 해, 그 선거일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6개월은 마이너스인 경우도 꽤 있어요. 그 직전 3개월이나 직전 6개월은. 근데 직후 3개월이나 직후 6개월을 보면 거의 플러스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11월이니까 직후 3개월이면 뭐 그해 연말이나 다음에 1월까지인데 직후 6개월이나 직후 1년, 그러니까 즉 다음 해까지 본다면 좀 길게 볼수록 거의 100% 상승이라고 데이터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올해도 그래라는 건 주식시장에서 사실은 우리가 막 과도하게 믿을 수는 없지만 확률적인 거니까. 근데 여전히 또 확률적이라면 이번에도 그럴 확률은 높다죠. 그래서 결국은 진짜 그래 했을 때 미국 시장 지금 중간선거
직전에 마이너스였잖아 올해. 그거 맞죠. 그러면 중간선거 지나고 11월 지나고 연말까지 또는 내년 봄까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플러스겠네 라고는 확률적으로 말할 수는 있겠죠. 네. 섹터 좀 몇 개만 점검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에 속해 있는 바이오 섹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아까 조금 전에 대해서 바이오 섹터는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비싸다.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그래요. 밸류에이션은 비싼데 삼성 바이오가 물론 뭐 실적도 잘 나왔지만 실도 잘 나오고 성장성은 많지만 이게 그 밸류에이션과의 주가와의 갭은 상당히 많다고 저는 느껴져요. 사실은 이게 쫓아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게 맞아요. 주가로서 면에서. 근데 주가가 계속 이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 안 빠지고 이렇게 있는 거는 물론 실적하고 성장성도 있지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와 주식 수합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주식은 최대한 그리고 이제 뭐 재판 문제도 조금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이걸 유지를 시키는 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주 유리하다. 이재용 회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보여지고 그래서 아마 최대한 유지하고 있지 않나. 물론 이제 실적과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많이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으나 그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고평가 영역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은 1년 반 동안 지수가 이렇게 꺾였거나 또는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1,400에서 3,300 상승한 거 다 합치면 2년 한 8개월 정도가 되죠. 2020년 3월부터 지금 10월이니까 한 2년 7, 8개월 동안 제약바이오는 그러면 어느 정도 위치냐 했을 때 업종 중에 굉장히 안 좋은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직전 1,400 직전이 한 2,000 300포인트였겠죠. 그 포인트 때의 주가보다도 떨어진, 그리고 심지어는 코로나 저점 1400포인트 때보다도 떨어진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논리를 보시면 돼요. 추세 매매로 보면 사실 살만한 건 제약바이오에서 영업이익률 높은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뭐 이런 애들 정도로 국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야 그래도 제약바이오 한 방이 있어. 근데 그 한 방은 진짜 있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야 한 방은 다 있잖아. 아니에요. 업종 중에는 한 10년 동안 전고점 돌파 못한 업종이 부지기수입니다. 차트를 돌려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종목을 쭉 돌려보시면 2007년 고점 또는 2000 금융위기 끝나고 2009년 고점을 10년, 12년, 13년째 돌파 못한 종목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제약바이오주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약바이오주들은 한 3년에 한 번씩 팍팍 튀어 올랐거든요. 그래서 2015년, 16년쯤에 한번 팍 튀어 올랐었죠. 신라젠, 셀트리온 막 움직일 때. 그리고 2018년에 한번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딱 신풍제약이나 이런 애들 막 움직일 때 움직이고 해갖고, 어찌 보면은 이렇게 좀 막 흘러내렸을 때, 그 중에서 신약개발 이슈가 있거나, 또는, 야, 이 회사는 진짜 기술력이 있는데, 그런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어차피 분산 투자니까, 내가 만약에 투자금이 있다면 10분의 1이나 15분의 1 정도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공부가 안 되신 분이나 집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좀 위험한 구간이죠. 왜냐하면 추세적으로는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추세니까. 자, 그러면 은행, 증권, 보험에 있는 금융 섹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지금 오늘도 아까 금융에서 돈을 좀 풀었잖아요. 네네. 금융에서 돈을 풀어서 그나마 물론 건설도 사실 상당히 PF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나마 돈을 좀 풀고 이런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오늘도 물론 원전 관련해가지고 물론 포함된 기업도 있지만은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또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건설 일주가 관련되는 기업들은 아마 아무래도 모멘텀을 더 받을 거고 어쨌든 지금 너무 건설주들이 지금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이렇게 단기 반등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나 구간인가 같아요. 좀 어쨌든 나라에서 돈을 풀어서 좀 유동성을 좀 풀고 PF도 사주고 이러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지 않나 보여지고 그렇다고 이게 추세대로 돌아서기는 금리 인상기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건설주들한테는 지금 상황은 녹록하지 않은 자리나 기술적인 반등 구간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금융주들은 또 그전에 어떤 거에 따라 틀리겠지만 정권주들 PF가 40% 이상인 기업들은 한두 개 기업은 망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정권업종 중에. 그리고 4대 큰 기업들은 그 PF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들었고 그래서 중소 증권사 중에 한두 개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은행 쪽은 그래도 금리 인상이니까 계속 수익은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정권 쪽은 이제 PF 때문에 한두 개 업종은 한두 개 종목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보험은 이제 뭐 금리 인상기니까 뭐 수익은 나는데 뭐 물론 채권이나 이런 데서 또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금융은 뭐 그렇게 지금 저는 중립으로 봐요. 자, 그럼 게임이랑 콘텐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쪽은요? 지금 말씀하신 게임이나 뭐 엔터 콘텐츠 쪽이 요즘 많이 이렇게 조정을 받은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대장주들이 그렇게 움직여 있으니까 저는 시장을 볼 때 업종을 보고 그 업종의 대장주를 먼저 보고 이제 전체 종목을 보는데 대부분 대장주가 조정을 받으면 그 밑에 쫄개주들도 대부분 조정을 받거든요. 그러면 엔터주에서 대장주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시총이 가장 큰 하이브 또는 이쪽 OTT 업체 쪽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정도잖아요. 근데 두 종목 모두 이렇게 좋은 차트, 막 강한 차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엔터들은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 어떤 이슈가 그때 됐었던 애들이 있죠. 특히나 OTT 쪽은 특히 그렇죠. 뭐 넷플릭스에서 뭐 대박이 났다거나 이런 애들은 한번 급등을 했다 조정을 받으니까 좀 차트가 그나마 괜찮은 애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게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게임 같은 경우는 작년 한 4분기 정도? 작년 10월, 11월 이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때 이제 위메이드 맥스는 4에서 하니까 위메이드가 대장주가 돼서 단순 게임을 넘어서 게임 플러스 뭐 블록체인 기술이 연합이 되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융복합이 되면서, 주가가 거의 뭐, 3-4배가 올랐었죠. 그래서 그 위메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뭐, 컴투스나 뭐, 네오이즈 홀딩스나, 여러 애들이 이렇게 같이 갔던 시기가 거의 1년이 다 돼가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즈 차트를 보면은, 그때 고점을 찍고, 대다수 막 흘러내려 있죠. 그래서, 게임즈에서도 역시 시총 상위 종목만 보면, 게임즈에서 시총 1위가 저쪽이잖아요. 크래프톤 또는 NC소프트 또 뭐 넷마블, 펄어비스 뭐 이런 애들이 전체적으로 쫙 6배에서 흘러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두 업종을 보자면 한 1년 전까지는 한번 이슈가 탁 돼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 이렇게 진단을 낼 수가 있고요. 그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게 전망인데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류의 힘은 여전히 믿고 있고요. 한류의 핵심에는 결국은 큰 틀 중에 하나인데 엔터는 완전히 한류에서의 기본인 거고 그래서 K-POP 가수들이 있는 기획사 쪽 아니면 넷플릭스나 이런 OTT 업체 작품이 들어가는 OTT 쪽 이거는 언제든지 힘을 또 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게임이 문제인데 게임은 좀 시총 대비 좀 시총 큰 애들 위주로 좀 이렇게 움직임이 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강한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떨어진 상태. 그래서 머리를 좀 들 때가 언제인지 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대표님은요? 컨텐츠 쪽은 이제 넷플릭스가 이번에 뭐 가입자가 많이 증가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야외 활동이 자제들은 이제 겨울로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좀 거기에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이제 한류 기업들은 뭐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뭐 엔터테인먼트는 JYP가 스트레이키즈라고 거기에 뭐 제2의 BTS라고 불리는 걔가 빌보드 200에서 차트 벌써 1등을 2번이나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새로운 이제 어떻게 보면 제2의 BTS처럼 성장 모멘텀을 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YG는 이제 블랙핑크가 모멘텀이 좀 될 것 같고 게임 섹터 중에는 이제 뭐 물론 호불호가 같이 갈려질 것 같고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SM 지분을 또 4.몇%를 취득하면서 다른 이제 엔터테인먼트와 연합을 해서 뭘 하려고 하는 모멘텀이 하나 생긴 것 같고 그다음에 넥슨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3분기 실적이 상승했고 상승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뭐 던전 앤 파이트라 히트2가 뭐 선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프톤 같은 경우에 10개 증권사가 모두 이제 하향 리포트를 낸 게 이제 단점인 것 같고 또 그게 다 하향 리포트 내면 또 오히려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 저는 역발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섹터로 항공, 호텔, 레저, 여행이 있는 리오프닝 섹터는요? 항공 이쪽은 이제 실적으로 나오는 이제 치킨 게임은 이제 다 되고 내년쯤에는 이제 실적으로 나오는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실적으로 이제 오히려 영업이익이나 나오는 기업들이 나올 걸로 보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영업이익이 나오는 시점에서 턴어라운드가 되잖아요. 턴어라운드가 되면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보이죠. 만약에 턴어라운드가 시작된 시점부터 주가는 역전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쪽 업종은 치킨이 끝나고 수익이 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뭐 항공, 레저, 네. 호텔, 레저, 여행. 어찌 보면 이게 이제 리오프닝
또는 뭐 코로나 피해주 뭐 이러면서 지금 거의 2년 동안 약간씩 이렇게 희망을 줬을 때가 있어요. 우리 마스크 벗는데 그러면 이거 관심 가져야 돼. 또는 뭐 해외여행 갔다 올 수 있대. 그럼 관심 가져야 돼. 그래서 많은 시기들이 있었는데 이 종목들이 이게 상승의 연속성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2차 전지 상승의 연속성을 꾸준히 보여줬으니까 올해 거의 최고점에 가깝게 온 거죠. 그 상승의 연속성이라는 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그런 실적 또는 성장성에 대한 믿음이 이제 투자자들한테 있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업종 종목들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 2년 동안 주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야, 이제 걔네 좋아지나 봐 했는데, 이번에 며칠 전이죠. 면세점 업종 완전히 당일 연중 최저점으로 가라앉았죠. 호텔, 신라, 신세계 이런 애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쪽 애들은 당분간 막 강한 회복을 하긴 좀 힘들겠다. 왜냐면은 이게 기대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몇 번은 실망을 준 거죠. 뭐 마스크 벗으면, 해외여행 다니면. 근데 지금 우리는 실외에서 다 마스크를 벗고 있고, 사실 제 주변에도 꽤 이제 해외여행을 좀 왔다 갔다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수혜주로 주가 움직임이 안 나왔던 얘기는 재무제표에 찍혀야 되는데, 찍히는 시점은 일단 3분기 벌써 또 지나갔으니까 다음 분기까지 또 기다려 봐야죠. 네.